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네. 브라이언 코버거가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가기 전 우리가 들은 건 거의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여동생이 처음으로 가족과 오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멜 코버거가 오빠에 대해 한 말과 그가 인정한 범죄들이 그녀 가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저는 안제넬 리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가 매디 모건, 케일리 곤살베스, 이선 채핀, 자나 카노타를 살해한 혐의로 4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브라이언 코버거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체포된 후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코버거 가족을 대표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는 코버거 가족은 브라이언이나 살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오빠이자 아들인 브라이언에 대한 사건이 법정을 거치는 동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버거의 2명의 누나 중 1명인 멜 코버거가 입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 응했고 그 내용은 주말에 타임스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간단히 돌아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매디 모건, 케일리 곤살베스, 젠나 코르노델의 룸메이트들은 젠나와 남자친구 이선이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911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위쪽에서요? 누군가 우리와 함께 방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신도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거의 다 제 완벽한 춤과 웃음 덕분이었어요. 케일리가 위층에 올라갔다가 방에 누군가 있어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케일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문을 잠근 뒤 아래층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저희도 몰랐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녀가 누군가 있다고 말하며 비명을 지르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욕실에서 누군가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들었고 어떤 남자가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저는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깐 문을 열었을 때 그 남자를 봤어요. 그는 미친 듯 소리치지 않았고 검은 옷에 이마와 입을 가린 마스크를 썼어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그건 확실히 기억해요. 그녀가 누군가 있어라고 말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불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나서 욕실에서 누군가 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저는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문을 열자 그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미친 듯이 말하지 않았고 검은 옷에 이마와 입을 가린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이후 6주간 대규모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매디, 케일리, 젠나, 이선이 누가 왜 죽었는지 밝혀내려 했어요. 그리고 왜 2 룸메이트는 무사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용의자였지만 당시 대중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몇 가지 증거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경찰이 매디 모건 시신 옆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주요 증거가 케이바 칼집입니다. 실험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죽끈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됐고 뒷면에서는 매디와 케일리의 혈흔, 남성 DNA도 발견됐어요. 그 결과는 미량이었어요. 형사들은 또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4시 20분에 킹로드 인근에서 빠르게 달아나는 흰색 차량의 영상도 확보했어요. 이 차량은 몇 분 전에 그 동네로 들어왔었죠. FBI는 수사 유전 계통학을 이용해 DNA를 분석한 후 모스크바 경찰서에 브라이언 코버거를 주목하라고 나중에 지시했어요. 케이바 칼집 끈에 남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4일 후 코버거는 펜실베이니아 부모님 집에서 매디, 케일리, 젠나, 이선 살해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 몇 주 전 지난 여름에 코버거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오늘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 협상 외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제안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 당신이 했습니까?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주 레이토 카운티에서 메디슨 모건이라는 사람을 살해하고 죽였습니까? 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사전 숙고하여 저질렀습니까? 네. 몇 주 후인 2025년 7월 23일 힘러 판사는 브라이언 코버거에게 메디 케일리 젠나 이선의 살인 혐의로 4개의 연속된 종신형을 공식적으로 선고했습니다. 코버거의 어머니와 여동생 아만다도 참석했습니다. 코버거 앞 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에 어두운 심장처럼 보이는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휴일이 막 지난 후 뉴욕타임즈는 브라이언 코버거의 여동생 멜리사 메리라고 불림와의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기자 마이크 베이커는 메리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거절했지만 가족 이야기를 일부 공유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족으로 갑자기 주목받은 기분에 대해 멜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피해자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작가는 메리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어떤 일도 메디, 케일리, 이선, 젠나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커는 메리 내 학생의 이름과 생일을 디지털 달력에 기록해 두어서 매년 그 날짜를 기억하게 된다고 썼습니다. 멜은 오빠를 살인 용의자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저는 항상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뭔가 했다는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신고했을 거예요. 앞서 제가 들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힘너 판사가 브라이언 코버거에게 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특히 소름 끼칩니다. 멜은 살인사건 후 오빠에게 전화했다고 했어요. 오빠가 밤늦게 뛰쳐나가고 문을 잠그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멜은 오빠 브라이언에게 밖에 미친 살인범이 있으니 조심해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멜은 브라이언이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오빠의 흰색 현대 엘란트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경보가 내려졌을 때 멜은 혹시 같은 모델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잠깐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멜은 오빠의 차가 경보에 언급된 2011년에서 2013년형이 아니라 2015년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0대 때 멜의 오빠는 헤로인 중독으로 고생하며 멜의 휴대폰을 훔쳐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멜은 오빠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브라이언 코버거는 중독을 극복한 후 대학에 다시 다녔어요. 멜은 그가 많은 걸 극복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 말 새해 직전에 오빠가 부모님 집에서 체포됐을 때 멜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여동생 아만데게 오빠가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멜이 이유를 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만다가 아이다호 살인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멜은 장난인 줄 알았지만 곧 구역질이 나는 느낌이 밀려왔다고 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엄마가 오빠를 위해 비건 쿠키를 만들어줬고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 파티 게임을 했으며 멜은 뒷정리를 하다가 포일에 손을 베었다고 했어요. 오빠는 피를 보고 놀랐지만 멜의 손가락에 밴드를 감는 걸 도왔고 아직도 범인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한편 그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면 이후 몇 주,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어요. 멜 코버거는 오빠가 감정이나 태도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에 이는 오빠의 자폐 진단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녀는 그가 사회적으로 어색했고 때때로 거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자주 말다툼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말다툼 중 오빠를 쫓아내려 했고 오빠가 그녀 손을 잡아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이 데크에 담요를 깔아주고 가족과 별을 보던 이상적인 어린 시절도 묘사했어요. 멜은 자신과 오빠가 심리학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녀와 가족들은 슬펐어요. 그녀는 오빠가 함께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그는 아이다호의 교도소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걸 떠올려요. 멜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어요.
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지금은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1월 그의 생일에 멜 코버거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이 케이크를 만들었고 그는 여동생 아만다가 좋아할 만한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멜은 오빠가 자신 대신 촛불을 꺼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가족이 자신들이 알던 오빠이자 아들과 4명의 젊은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그 남자를 아직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코버거의 선고 공판 때 그의 앞에 종이 위에 놓여 있던 그 하트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멜 코버거가 그 하트를 직접 그려서 오빠를 응원하기 위해 그의 변호인들에게 건넸다고 말했어요. 멜 코버거의 말을 이야기하려고 닥터 다니엘 보버를 모시고 싶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이 사건을 지켜봐 온 법정 정신과 의사인 닥터 다니엘 보버예요. 멜 코버거와 코버거 가족은 이 모든 고난 동안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멜 코버거가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녀가 한 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젤라,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성이 다모, 리지웨이, 레이더, 번디라면, 그리고 당신이 이 사람들과 친척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의 낙인 또는 연관에 의한 낙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끔찍한 행동을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의 의심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맞죠?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정체성의 균열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랑하는 형제지만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는 이런 짓을 저지른 제 형제입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면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배신일까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요인들입니다. 악명 높은 사람과 가족 관계일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며 또 다른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코버거 가족에게 쏟아졌어요. 특히 아버지에게요. 아시다시피 그는 워싱턴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브라이언 코버거와 함께 차를 몰고 돌아왔거든요. 화이트 엘란트라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아버지에게 쏟아졌죠.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와 함께 돌아온 게 엘란트라를 워싱턴주에서 빼내려고 한 거 아니냐?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된 걸 알고 있었냐라고요. 의심하셨나요? 그 후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데이트라인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자신의 오빠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했고 그래서 그들은 차를 수색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일부 사람들에 의해 반박되었어요. 검찰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재판에서 코버거 가족 중 누구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할 만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검찰이 재판에서 그들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 없었다면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혹시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멜 본인도 만약 확실히 알았다면 그를 신고했을 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건 테드 카진스키의 형이 그를 신고했던 일이 떠오르네요. 누군가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안다면 사회와 피해자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의심되면 경찰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당신이 함께 자라온, 사랑하는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을 모두 함께한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게 되는 걸까요? 이건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당연하게도 주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망자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주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작성자인 마이크 베이커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겪은 일은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아왔고
이는 그녀의 오빠의 행동 때문이지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알다시피 여전히 그들의 오빠이자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범죄의 끔찍함을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고 복잡한 균형 잡기인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건 정말 미묘한 줄타기 같아요. 가족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들이나 형제를 사랑한다면요. 나는 피해자들의 기억을 배신하는 걸까? 나는 그들의 가족을 배신하는 걸까? 또한 기사에 따르면 이 여자아이는 정신건강 상담사가 되려고 공부 중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녀는 정신건강 상담사가 아니라 살인자의 여동생이 되었어요. 그건 마치 그녀가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수치의 상징, 일종의 주홍글씨와도 같아요. 그녀의 성 때문에 제 말은 아마 결혼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저는 CNN에서 제프리 다머의 동생이 출연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는 대중의 시선을 피해 성을 바꿨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낙인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건 정당하지 않죠. 뉴욕 타임스 기사에는 많은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건 그들의 특권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조사 과정에서 브라이언 코버거와 워싱턴 주립대에서의 그의 행동에 대해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와 어떤 면에서는 여성을 좋지 않게 대하거나 적어도 좋지 않게 바라봤다는 사실이요. 멜 코버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는 어머니, 아버지, 2명의 누나와 함께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가 헤로인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 말고는요. 그들은 경찰을 불렀어요. 저는 그게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그가 나쁜 길로 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게 결국 그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도왔고 그것이 그가 헤로인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에게 경찰을 부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그녀가 한 번은 그들이 다툰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오빠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격렬하게 다퉈서 오빠가 그녀를 물리적으로 제지해야 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브라이언과 그녀 혹은 가족 사이가 코버거 집안에서 그렇게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 말처럼 항상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론 우릴 깨워서 테이크아웃 먹고 데크에 담요 깔고 별을 봤다고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렬한 싸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제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관계나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오빠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녀도 아마 대중들에게 자신이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리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약물 과다 복용이나 헤로인을 사용할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이번 상황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회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듯이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승자는 없습니다. 그가 여성들에게 나쁘게 행동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만약 그게 정말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사실이었다면 그가 자기 여동생들에게는 잘 대해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는요. 제 말은 그건 또 다른 관계였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직 범죄 인물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며 새 사람을 해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가족에게 내려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테드 번디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봤죠. 알다시피 그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이상적인 가족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에는 다른 시간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안에서도 아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엄마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죠. 비건 쿠키를 구웠던 거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 게임을 하기도 하죠. 그녀가 포일에 손을 베이자 그는 피를 보고 징그러워하지만 그녀를 도와 붕대를 감아줘요. 한편 그 당시에는 그가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범죄로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알다시피 칼로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는 테드 번디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게 나와요. 그는 연쇄살인범에 대해 계속 검색하고 있었어요. 연쇄살인범 또 연쇄살인범에 대해서요. 이 축하 행사가 그에게 폭력적인 환상을 일으키는 거죠, 맞죠? 그래요. 가족이랑 어울리고 게임하고 비건 쿠키 먹으면서 동시에 휴대폰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분리의 일부인가요?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복잡하다고도 해요. 샘이 법정에 있을 때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기억나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가 후회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석했죠. 감정 표현이나 태도가 도덕적 본질을 판단하는데 적절한 기준은 아니지 않나요? 모든 사람은 슬픔을 경험하지만 문화나 종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그가 슬픔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후회를 느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태도만 보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항상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녀는 아마도 그의 감정 부족이 자폐 진단, 예전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1단계 자폐 진단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어색하고 상호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만 보면 차갑고 냉담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폐 스펙트럼에 있어 이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게 읽었고 그녀가 앞으로 더 이야기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알다시피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녀는 그가 많은 것을 극복했으며 특히 헤로인 중독을 이겨낸 점을 칭찬했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서부로 이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법정에 들어가서 네, 제가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판사님이 물었을 때 그냥 정말 슬퍼요.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맞아요.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즉, 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지역사회,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폭력 범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삶을 재건하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니엘 보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넷.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 마칩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